로마 공화정 말기, 그야말로 역사의 거인들이 격돌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 중심에 섰던 위대한 정치가이자 웅변가 마리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우리가 보통 그를 떠올리면 법정과 원로원에서 카이사르 같은 인물들과 맞서 싸우는 아주 강렬한 모습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또 다른 얼굴, 그러니까 깊고 고독한 철학자로서의 내면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 아카데미카는요, 바로 그 정치의 소용돌이한 가운데서 사상의 세계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탐구했던 한 위대한 지성의 복잡하고도 깊은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어쩌면 이 한 문장이야말로 퀴케로라는 인물의 가장 깊은 본질을 꿰뚫어보는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정치적 야망과 화려한 말솜씨로 가득 찬 인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구절은 그의 영혼이 사실은 책과 학문의 세계에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삶에서 정치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이 진정으로 안식하고 또 본연의 모습을 찾았던 곳은 시끄러운 광장이 아니라 바로 고요한 서재였다는 거죠. 자, 그럼 키케로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의 정치 경력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으로, 아니 그의 삶 전체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학과 학문에 대한 그 깊은 애착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의 모든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키케로의 철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저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한가할 때 시간을 때우기 위한 소일거리, 혹은 나 이만큼 교양 있는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기 위한 장신구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가 그리스 철학 원전 몇 개를 급하게 훑어보고 라틴어로 적당히 요약해서 책을 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진실일까요? 그런 통념은 진실과 정말 거리가 멉니다. 사실 학문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키케로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어요. 그는 건강 문제로 평생을 서재에서 보낸 아버지로부터 문학에 대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았고요. 그 자신은 모든 종류의 지식에 대해 문자 그대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대 최고의 대학자였던 바로라는 인물을 딱 한 명 제외하면 로마 전체에서 키케로만큼 박식한 사람은 없었다고 평가받을 정도였죠. 그의 철학 저서들은 결코 벼락치기로 만든 요약본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깊이 있는 연구와 고뇌가 응축된 결정체였던 셈이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딸 툴리아를 잃는 등 인생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그야말로 필사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책과 철학 속으로 파고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에게 학문이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 했던 절박한 생존 방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키케로의 지적 기반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진짜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그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의 세계관 전체를 형성하고 그의 지적 여정의 방향을 결정했던 바로 그곳, 철학의 심장부였던 아테네 유학 시절로 함께 떠나보시죠. 기원전 79년, 젊은 키케로는 아테네에서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부딪히는 지식의 용광로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는 에피크로스 학파의 거두였던 파이드로스와 제논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들의 사상을 거의 완벽하게 흡수했고요. 동시에 소요학파 철학자였던 친구 피스와 늘 함께 다니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 또한 깊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지적 충격을 안겨준 인물은 바로 플라톤이 세운 그 유명한 아카데미아의 수장이었던 안티오코스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 학파의 수장들에게 직접 배우고 그들의 논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었다는 거, 이 경험이 키케로에게는 평생의 지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당시 젊은 키케로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두 개의 거대한 사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개인의 쾌락과 마음의 평온을 추구했던 에피크로스주의가, 다른 한쪽에는 플라톤의 위대한 전통을 잇는 아카데미아 철학이 그의 정신세계에 가장 큰 두 기둥을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스토아주의의 영향입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딱히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가 없었대요.
하지만 그의 스승이었던 안티오코스 자체가 스토아주의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아서 플라톤 철학을 재해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키케로는 안티오코스라는 필터를 통해 스토아주의의 그 엄격한 윤리관과 논리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다양한 사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섞이고 또 융합하면서 그만의 독자적인 철학적 관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풍부하고 다채로운 철학적 세례를 받은 키케로는 마침내 평생을 헌신할 자신의 지적 본거지를 찾게 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아카데미아 학파가 내세운 회의주의라는 아주 섬세하고도 까다로운 길이었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철학들 중에서 그는 왜 하필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회의주의에 그토록 매료되었을까요? 여기서 회의주의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아카데미아 회의주의의 핵심은 절대적 동의를 유보하고 제한적 동의를 하는 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세상에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극단적인 회의주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우리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어떤 것도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섣불리 이것만이 절대적인 진리다 라고 단정하는 걸 경계하면서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신념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비록 절대적으로 참은 아니더라도 여러 주장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것, 즉 개연성이 가장 높은 주장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동의를 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지춤으로 삼자는 것이었죠. 절대적 확실성에 대한 오만을 버리면서도 현실적인 삶을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이 묘묘한 균형 감각, 바로 이게 키케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핵심이었습니다. 키케로가 이 회의주의에 깊이 공감하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겸손함 때문이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조차 같은 주제를 두고 서로 다른, 심지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걸 보면서 인간 지성이라는 게 한계가 있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둘째, 웅변가라는 그의 직업적 경험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검사와 변호사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논리를 양쪽에서 펼쳐낼 수 있는지 매일같이 목격했거든요. 모든 문제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는 걸 정말 온몸으로 체득한 셈이죠. 셋째, 그의 개인적인 기질과도 잘 맞았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독단적인 주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온화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선호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라비타스, 즉 진중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로마적 가치관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경솔하게 무언가를 단정하는 것은 자제력 없고 미숙한 태도라고 여겼던 로마 엘리트의 감각이 그의 철학적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제 키케로의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교리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그런 독단주의 학파들에 맞서서 자유로운 이성의 탐구를 지켜내려는 그의 평생에 걸친 투쟁이었습니다. 지식에 이르는 길은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에는 스토아 학파처럼 창시자의 권위에 기대어서 우리의 교리만이 진리다 라고 선언하는 독단주의의 길이 있죠. 그들은 아주 단정적이고 다른 의견에는 귀를 닫으며 스승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키케로는 이런 태도가 결국 사상을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철학을 쇠퇴시킨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아카데미아의 정신은 어떨까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그 어떤 권위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모든 의견이 자유롭게 충돌하고 경쟁하는 지성의 광장을 만들어내죠. 키케로는 오직 이렇게 치열하고 자유로운 논쟁 속에서만 철학이 죽지 않고 살아 숨쉬며 성숙해 갈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키케로 자신의 이 말보다 아카데미아의 정신을 더 명료하게 요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가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가치는 바로 판단의 자유였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무조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그가 지키고자 했던 철학의 영혼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이야말로 진리를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키케로의 이 주장이 그로부터 무려 1800년이 흐른 뒤에 존 밀턴이나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핵심 주장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로 옹호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초석이 이미 2000년 전 로마의 한 철학자에 의해서 가장 명확한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사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키케로의 철학은 결코 개인 서재에 머무는 지적인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훨씬 더 원대했어요. 그의 철학 저술 활동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조국 로마의 정신을 개조하려는 거대한 애국적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그의 야심찬 계획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유행하던 에피크로스주의를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개인의 쾌락과 은돈을 강조하는 이 사상이 공적 의무를 중시하는 로마의 전통을 좀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스토아주의나 아카데미아 철학 같은 더 고귀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둘째, 그는 로마의 자존심을 되찾고 싶었어요. 군사와 법률로는 세계를 제패했지만 철학 분야만큼은 그리스의 식민지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라틴어로도 얼마든지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원대한 꿈은 그리스 철학의 모든 성씨를 집대성한 거대한 라틴어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어를 모르는 평범한 로마 시민들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접할 수 있게 해서 로마 사회 전체의 지적, 도덕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정말 장대한 문화 건설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키케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는 독창적인 철학자를 자처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을 그리스의 그 깊고 방대한 지혜를 로마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전달하는 해석자이자 다리로 여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조상의 전통을 중시했던 당시 로마의 시대 정신 속에서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처럼 로마의 정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거대한 사명감을 품고 키케로는 자신의 가장 난해한 철학서 아카데미카 지필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회의주의의 핵심은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주장을 담은 책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모순 아닐까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면서 쓸 수 있는 걸까요? 이 매혹적인 지적 난제에 키케로가 과연 어떻게 답하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정말 단 하나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 밑바닥에는 사실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숨어 있는 걸까요? 키케로의 책 아카데미카는 바로 이 오래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철학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지적 논쟁, 그 한복판으로 데려가죠. 자,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손에 쥘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더 그럴듯한 추측들 속에서 영원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갈 운명일까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고대 로마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을 밤새 잠 못 들게 만들었던 문제였고 아카데미카에서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철학의 전쟁터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케로가 우리를 이끄는 곳은요, 무슨 조용한 도서관 같은 곳이 아니에요. 진리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를 두고 거대한 두 사상의 군대가 정면으로 격돌하는 아주 시끄럽고도 장엄한 전장, 바로 그곳입니다. 자, 전장의 양쪽을 한번 보시죠. 한쪽 진영에는 독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성을 갈망해요. 진리라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돌로 성벽을 쌓아서 의심의 바람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진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그걸 붙잡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반대편 진영에는요, 회의주의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더듬더듬 나아가는 탐험가 같아요. 모든 것을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죠. 섣불리 이게 길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냥 철학자들끼리 하는 말싸움 아니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건 로마인들의 삶 그 자체와 연결된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법정의 판사는 어떤 증거를 믿고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나라를 이끄는 정치가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죠. 또 우리 각자는 어떤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철학적 대결의 승패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독단주의 진영의 챔피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창시자 제논이 이끄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에게 진리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진짜 지식, 에피스테메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견 같은 거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에피스테메는 절대적이고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그 어떤 반론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것이어야만 했어요. 말 그대로 의심이라는 작은 균열조차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지식의 요새를 마음속에 짓고자 했던 겁니다. 이 단단한 요새를 짓는 데 쓰이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 그게 바로 카탈렙시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인식적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자물쇠가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열쇠를 찾았어요. 돌려보니 너무나 부드럽게 찰칵 하고 열리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열쇠가 진짜구나 하고 100% 확신하게 되죠. 카탈렙시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대상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선명하고 강력해서 이건 진짜다 라고 의심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 그런 진리의 순간을 말하는 거죠. 스토아 학파는 우리의 감각이 바로 이런 완벽한 진실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스토아 학파가 이런 확실한 지식을 얻는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가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먼저 외부 세계에서 온 정보가 우리 마음에 인상, 즉 판타시아를 남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성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이 인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이게 바로 동의, 순카타테시스라는 단계예요. 우리 이성과 자유의지가 이 인상에 오케이, 넌 통과라고 도장을 찍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한 아주 명백하고 확실한 인상만이 확고한 지각, 즉 우리가 배운 카탈렙시스가 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카탈렙시스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지식, 에피스테메라는 견고한 유세가 완성되는 겁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과정이죠. 스토아 학파가 꿈꿨던 이상적인 인간, 바로 현자는 이 지식의 요새를 완벽하게 구축한 사람입니다. 이 현자는 절대 실수나 오류를 저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의견 따위는 아예 갖지 않고 오직 100% 확실한 카탈렙시스에만 동의하니까요. 심지어 감정의 흔들림까지도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요. 스토아 학파는 분노나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조차도 사실은 저건 나쁜 것이다와 같은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 완벽한 지식을 가진 현자에게는 그런 감정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자는 외부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궁극의 평온함, 즉 부동심의 경지에 이른 존재입니다. 자, 이제 전장의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의주의 진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시작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다름 아닌 플라톤이 직접 세운 학교, 아카데미아에서 일어난 아주 극적인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한 학파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는 원래 이성을 통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어떻게 보면 독단주의적인 곳이었죠. 그런데 플라톤이 죽고 약 120년이 지난 후에 아르케실라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그는 당시 떠오르는 강자였던 스토아 학파에 대항하기 위해서 학파의 방향을 180도 틀어서 아주 급진적인 회의주의로 바꿔버립니다.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그 후에 카르네아데스가 이 회의주의를 더 정교하게 다듬었고 또 시간이 흘러서는 너무 급진적이라며 다시 온건한 입장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 그 중심에 바로 아르케실라우스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건 스승인 플라톤의 가르침을 배신한 거 아닐까요? 아마 아르케실라우스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런 변화가 나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스토아 학파의 지적인 오만함에 맞서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진정한 정신, 즉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그 겸손한 탐구 정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라고 믿었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르케실라우스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스토아 학파의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반격을 가해요. 일종의 철학적 유도 기술이죠. 자, 보세요. 현자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스토아 학파의 주장에 아르케실라우스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기 위해선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100% 확실한 인상, 카탈렙시스가 꿈이나 환각 같은 교묘한 가짜가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할 거죠? 스토아 학파는 여기에 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아르케실라우스가 말하죠. 증명할 수 없군요. 그렇다면 현자가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것에도 그렇다라고 동의하지 않는 것, 즉 모든 판단을 보류하는 에포케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스토아 학파가 지식의 성을 짓기 위해 가져온 벽돌을 뺏어서 오히려 그들의 성을 무너뜨리는 데 써버린 셈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토아 학파의 절대적 확실성이라는 아주 높고 험준한 산이고, 다른 하나는 아르케실라우스의 급진적 의심이라는 안개자욱한 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인 키케로 자신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키케로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카르네아데스와 같은 후기 아카데미아 학파의 온건한 회의주의였어요. 그가 이 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적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인용문처럼요. 그는 우리 학파는 선배가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특정 교리에 맹목적으로 묶이는 독단주의의 답답함을 거부했던 겁니다. 키케로에게 회의주의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르케실라우스의 생각이었죠. 키케로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신중한 탐정이나 현명한 판사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처럼 모든 걸 꿰뚫어보는 절대적인 진실을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신중하게 저울질해서 이쪽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데? 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회의주의자가 현실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개연성, 라틴어로는 프로바빌레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낯선 도시에서 맛집을 찾는다고 해봐요. 어떤 식단이 100% 맛있다고 확신할 방법은 없죠. 하지만 리뷰가 수백 개인데 평점이 4.8점인 것과 리뷰도 없고 평점도 2점인 곳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평점 높은 곳으로 가겠죠. 그게 바로 개연성을 따르는 겁니다. 100%의 확실성은 없지만 행동을 이끌기에 충분히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것, 그것이 바로 개연성입니다. 이 개연성이라는 도구는 아주 실용적인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검사 결과를 봐도 100%이 병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가장 개연성 있는 진단에 따라서 처방하고 수술을 하죠. 이게 바로 키케로가 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가장 그럴듯한 진실이라고 판단된다. 나는 이 판단에 근거해서 단호하게 행동하겠다. 물론 나중에 내 판단이 틀렸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태도야말로 나는 모든 것을 안다는 독단주의의 오만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회의주의의 마비, 그 위험한 양극단 사이를 걸어가는 현명한 중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대는 완벽하게 마련되었고 철학이라는 전쟁터에 양측의 군대가 모두 집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각 진영이 철학의 운명을 걸고 벌이는 이 장대한 대결에서 과연 어떤 구체적인 무기와 날카로운 전략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했는지 그 생생한 논쟁의 현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책은요. 고대 로마 최고의 지성이죠. 바로 키케로의 아카데미카입니다.
이 책은 그냥 오래된 철학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 시대를 초월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정면으로 던지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우리에게 이 질문이 정말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이건 키케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공화국이 내전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 속에서 그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만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상상해 볼까요? 기원전 1세기 로마 공화국의 그 황혼기입니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어스가 로마의 운명을 두고 격돌하면서 공화국 전체가 말 그대로 내전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가치와 질서는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당대 최고의 정치인이자 변호사였던 키케로가 붓을 들어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서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로마의 정신을 다시 세울 새로운 지적인 토대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시대에 확실한 알미란 과연 무엇인가? 이걸 규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키케로가 그 절망 속에서 높이 들어올린 철학이라는 등불이었습니다. 자, 이제 철학의 무대가 바뀝니다. 아테네의 그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카데미아에서나 벌어지던 지적인 논쟁이 어떻게 로마의 심장부, 그러니까 권력과 야망이 그야말로 들끓는 원로원과 광장으로 옮겨오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소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철학이 칼이나 법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서 로마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된 거죠. 이 지식의 이동은요, 정말 거대한 물결과도 같았어요. 당대 최고의 스타 지성인들이었던 그리스 철학자들이 로마로 건너와서 권력자들의 가정교사가 되고 또 정치적인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키케로 같은 로마의 엘리트 청년들은 아테네로 유학을 떠나서 철학의 본고장에서 직접 그 지식을 흡수했죠. 이 거대한 교류 속에서 철학은 더 이상 그리스에서 온 고상한 사치품이 아니게 된 겁니다. 로마의 지도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소양이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생존 도구가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철학이 던지는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예전처럼 세상의 근원은 뭘까? 같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요. 대신에 당장 내일 동료 의원을 탄핵해야 하나? 아니면 동맹을 맺어야 하나? 내 결정의 근거는 뭐고 그게 확실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지? 처럼 정말 피비린내 나는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서 던져지는 이런 절박한 질문들이 철학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 로마라는 이 거대한 콜로세움 위로 철학의 검투사들이 입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딱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로마 지성계의 패권을 두고 격돌하게 되는데요. 이 싸움은 그냥 말싸움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로마인들이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운명적인 대결이었죠. 한쪽은 확실한 알미라는 절대 무기를 손에 쥘 수 있다고 믿는 챔피언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 어떤 무기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도전자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위대한 지적 대결의 주인공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실성이라는 아주 단단한 갑옷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독단주의자 진영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손에 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유일한 등대라고 믿었던 철학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알미란 건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반석과도 같았던 거죠. 독단주의의 핵심 사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각은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잘 조율된 악기가 정확한 음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훈련을 통해서 진리를 아무런 오류 없이 포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식은 불확실한 추측이나 의견 같은 게 아니라 그 위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었던 겁니다. 이 독단주의자 팀의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꽤 흥미롭습니다. 이들이 그냥 하나의 학파가 아니라 일종의 드림팀, 그러니까 연합군이었다는 점이에요. 팀의 주축은 뭐니 뭐니 해도 스토아파였습니다.
엄격한 금욕과 이성을 통해서 현자는 진리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여기에 키케로의 스승이었던 안티오코스가 힘을 보탭니다. 이 사람은 원래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출신이었는데 회의주의에 빠진 동료들을 비판하면서 원래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처럼 확실한 진리를 믿었어 라고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었죠. 이처럼 이들은 출신은 다 달랐지만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이 단 하나의 신념 아래 아주 강력한 동맹으로 뭉쳤던 겁니다. 독단주의자들에게 진리라는 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애매함이나 불확실성이 끼어들 여지 같은 건 아예 없었죠. 그들에게 진리는 아주 단단하고 실제하며 우리 인간이 온전히 손에 쥘 수 있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바로 이 절대적인 확신 위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챔피언의 아성에 도전하는 반대편 진영을 만나볼 시간이겠죠? 이들은 독단주의자들이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 확실성이라는 성벽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회의주의자 팀입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그러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안다고 말하는 그거 정말로 안다고 확신할 수 있으니까? 이 회의주의자들을 그냥 진리 따위는 없어 라고 말하는 허무주의자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독단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이것이 확실한 진리다라는 주장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걸 해부하고 검증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주장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론을 제기해서 그 주장이 가진 논리적인 허점을 폭로하는 거였죠. 이 팀의 선수들 몇 면을 한번 볼까요? 아르케실라우스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를 회의주의의 방향으로 이끈 인물이에요. 그는 스토아 학파의 확실한 암이라는 개념을 정면으로 공격했죠. 그리고 카르네아데스는 회의주의의 논증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천재였습니다. 키케로 자신도 바로 이 학파의 입장을 지지했어요. 특정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이 회의주의의 방식이야말로 진짜 철학적인 태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팀을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따지고 검토한 후에야 비로소 판결을 내리는 아주 뛰어난 법률가, 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거를 분석하는 과학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주의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건요,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진짜 수치스러운 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것, 즉 지적인 착각에 빠지는 거였습니다. 섣부른 믿음은 그들에게 용기가 아니라 지성인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모하고 부끄러운 행위였던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거인의 싸움, 그 승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지식에 대한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이 과연 진리를 단단히 움켜쥘 수 있는 강력한 손인지, 아니면 영원히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감각인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두고 그들은 격렬하게 부딪혔던 겁니다. 스토아 학파, 즉 독단주의자 팀이 내세운 비밀 무기는 바로 카탈렙시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꽉 붙잡다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어떤 인상이나 인식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명확해서 이건 도저히 거짓일 수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눈앞에 사과를 봤을 때 그 붉은색, 둥근 모양, 특유의 향기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명확해서 이건 환각이 아니야, 이건 진짜 사과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이게 바로 카탈렙시스입니다. 스토아파에게 카탈렙시스는 현실을 완벽하게 담아낸 절대보증 수표가 붙은 한 장의 사진과도 같았던 거죠. 스토아 학파는 이 확실한 알에 이르는 과정을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자, 이 그림처럼 우리의 인식 과정을 손의 움직임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세상이 우리의 손바닥, 즉 마음 위에 인상이라는 조약돌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판타시아예요. 그 다음 우리는 손가락을 구부려서 이 조약돌을 살며시 쥐면서 이건 진짜 조약돌이 맞군 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순카타테시스죠. 그리고 마침내 이 조약돌을 손으로 꽉 움켜줍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해, 카탈렙시스의 단계에 이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꽉 쥔 주먹을 다른 쪽 손으로 다시 한번 단단히 감싸 쥐어서 누구도 이걸 빼앗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완벽한 지식, 에피스테메입니다. 정말 강력한 비유죠. 이 비유 하나만으로도 독단주의자들이 꿈꿨던 그 흔들림 없는 지식의 성체가 얼마나 견고했는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표는 두 진영의 근본적인 차이를 정말 한눈에 보여주죠. 그러니까 한쪽은요, 진리라는 절대 풀리지 않는 자물쇠를 찾아 헤맨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세상에 열지 못할 자물쇠는 없다고 믿었던 최고의 열쇠공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달랐어요. 독단주의자는 진리를 놓치는 무지를 경계했고, 회의주의자는 가짜를 진짜로 믿어버리는 착각을 가장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철학적인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지식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회의주의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핵심 전략이 바로 에포케, 우리말로 하면 판단 중지입니다. 만약 스토아학파가 말하는 것처럼 100% 보증된 인상, 즉 카탈렙시스를 찾을 수 없다면 현명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행동은 그 어떤 절대적인 판단도 내리지 않고 일단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마치 철학적인 버전의 배심원단은 아직 평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성급하게 유죄나 무죄를 선언하기보다는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 그게 가장 이성적이라는 거죠. 근데 판단을 다 멈추면 어떻게 살아요? 그쵸? 그래서 회의주의자들이 아주 현실적인 삶의 지침을 내놓습니다. 바로 토피타논, 즉 그럴듯한 것을 따르는 겁니다. 100% 확실한 진리를 찾을 수는 없지만 여러 선택지 중에서 더 설득력 있고 더 이치에 맞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행동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를 때 이 음식이 우주 최고의 맛이다 라는 절대적인 확신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른 것보다 더 맛있어 보이고 건강에 좋아 보이고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만으로도 충분하죠. 회의주의자들은 우리의 삶이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절대적인 확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개연성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단,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둔 채로 말이죠. 회의주의자들이 던진 이 고대의 지문은 그들의 도전의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게 진짜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꿀 때 그 꿈속에서는 그것이 100% 현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말이죠. 이 질문,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나요? 딥페이크 기술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어지고 가상현실이 점점 더 현실과 비슷해지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회의주의자들의 도전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쟁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키케로, 그는 과연 어느 편에 섰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는 어느 팀의 유니폼도 입지 않습니다. 대신 이 위대한 논쟁의 심판석에 앉아서 양측의 주장을 아주 냉철하게 저울질합니다. 키케로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 속해 있던 독단주의 진영에 등을 돌려요. 나만이 정답이다 라고 외치는 그들의 태도가 지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오만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는 진리란 하나의 완성된 조각상이 아니라 마치 대장간의 모를 위해서 수없이 망치질을 당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는 쇠와 같다고 믿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의견들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논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철학이 더 날카롭고 정교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회의주의에 매료되었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은 창시자의 가르침을 앵무새처럼 그냥 반복할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자유롭게 의심하고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는 지적인 해당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키케로에게 최고의 철학적 덕목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적으로 철저하고 공정하며 열린 마음을 갖는 것, 모든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 논리를 끝까지 파고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키케로가 생각한 진정한 철학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결국 키케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단순히 옛날 철학자들의 논쟁 기록이 아니에요. 그는 논쟁에 직접 뛰어들어서 양측의 논리를 검증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 과정이야말로 철학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정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치열한 사유의 여정 자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키케로가 내린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의 소개가 끝났고 전장의 안개가 걷혔습니다. 확실성이라는 것을 굳게 움켜쥔 독단주의자의 주목, 그리고 그 단단한 주목을 손가락 하나하나 펼쳐보려는 회의주의자의 날카로운 손격.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 두 거인이 논리라는 칼과 이성이라는 방패를 들고 격돌하는 이 위대한 지적 대결의 가장 치열한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케로의 아카데미카가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논쟁, 그 한가운데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회의주의가 어떻게 독단주의의 심장을 정조준하는지 그 아주 치열했던 지적 대결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이 질문. 어쩌면 이게 서양 철학 전체를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걸 정말로 아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렇다고 믿고 있을 뿐일까요? 키케로의 아카데미카는 바로 이 질문을 두어싼 거대한 지적 전투를 생생하게 담아낸 기록입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의 이성은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다 이렇게 맞서는 거죠. 이 전투에는 크게 두 진영이 있습니다. 먼저 독단주의자들, 특히 스토아 학파 같은 이들이죠. 이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에게 안다는 건 뭐랄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키케로가 속한 아카데미아 학파, 즉 회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확실성? 그건 인간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이게 정답이다 라고 단정 짓지 말고 판단을 멈추고 끝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게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아카데미아 학파가 던진 이 도전은요, 그냥 난 모르겠다 하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가 절대 아니었어요. 이건 독단이라는 지적인 감옥에서 우리 정신의 자유를 되찾으려는 아주 적극적인 투쟁이었습니다. 키케로의 이 말에 회의주의의 출발점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키케로가 당대의 그야말로 어벤져스급 사상가들을 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의 제논, 에피쿠로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천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천재들이 똑같은 주제, 예를 들어 무엇이 가장 좋은 삶인가? 혹은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마다 전혀 다른, 심지어 서로 완전히 부딪히는 답을 내놓는 걸 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키케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저렇게 위대한 지성들조차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데 도대체 우리 중 누가 감히 나만이 정답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태도는 어느 한쪽에 이게 무조건 맞아 하고 동의하지 않고 판단을 잠시 미뤄두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키케로한테 이 독단주의는 단순히 지적으로 틀렸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일종의 성격적인 결함, 바로 오만함이었던 거죠. 내가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그 확신에 가득 찬 태도, 그게 더 깊은 탐구를 가로막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게 만드는 일종의 지적인 폭력이라고 본 겁니다. 이건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현명한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무모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제 아카데미아 회의주의자들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독단주의자들이 지식의 가장 단단한 토대라고 믿었던 바로 그것, 바로 우리의 감각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이 모든 것들, 이게 과연 현실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현실에 대한 뇌의 해석에 불과한 걸까요? 회의주의자들은 바로 이 틈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 감각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속이는지 보여주는 아주 고전적인 예시들이 있죠. 먼저 꿈을 꿀 때 그 안에서는 모든 게 진짜처럼 생생하잖아요. 깨어있을 때랑 꿈꿀 때 그 순간만큼은 뭐가 진짜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병 때문에 정신이 혼미할 때도 세상이 막 빙글빙글 돌고 왜곡돼 보이죠. 또 유명한 예시, 물에 담근 노는 어떤가요? 우리 눈에는 분명히 꺾여 보이는데 손으로 만져보면 곧잖아요. 시각이랑 촉각이 지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뭘 믿어야 하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듯이요. 우리가 무언가를 저거다 하고 인식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그 대상은 이미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은 늘 현실의 한 발짝 뒤, 그 잔상만을 쫓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이렇게 감각의 신뢰성을 흔들어 놓은 회의주의자들은 이제 그들의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논증, 이른바 필살기를 꺼내듭니다. 이 논증은 스토아 철학의 심장을 정확하게 겨냥한 아주 날카로운 논리적 일격이었습니다. 이 논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스토아 학파의 핵심 개념인 카탈렙시스를 알아야만 합니다. 카탈렙시스라는 건 그냥 뭘 봤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생생하고 명료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머릿속에서 이건 절대 거짓일 리가 없어 라는 확신을 주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인식을 말합니다. 스토아파에게 이게 바로 지식의 초석이었어요. 비유하자면 절대 위조가 불가능한 진품 보증서 같은 거죠. 카탈렙시스라는 인상 자체가 스스로 나는 진짜입니다 라고 증명해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을 아카데미아 학파의 카르네아데스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한번 보시죠. 그의 논리는 정말 파괴적일 만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먼저 1단계, 그는 일단 스토아 학파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좋다. 세상에는 진짜를 보여주는 참된 인상과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인상이 있다고 치자. 하지만 바로 다음 2단계가 핵심이에요. 카르네아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 어떤 참된 인상을 가져오더라도 나는 이론적으로 그것과 완벽하게 똑같이 느껴지는 거짓된 인상을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내 친구를 보는 것과 너무나 생생해서 실제 친구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환각을 보는 것. 이 둘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럼 3단계, 만약 이 둘을 구별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참된 인상이라고 어떻게 100%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그 구별 불가능한 거짓된 인상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항상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스토아 학파가 그토록 믿었던 스스로 진실임을 보증하는 특별한 인상, 즉 카탈렙시스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카르네아데스의 논증을 이런 비유로 설명하면 더 쉬워요. 여기에 진짜 도장이 있고 그걸 완벽하게 복제한 위조 도장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품 도장으로 찍은 자국이랑 위조 도장으로 찍은 자국이 우리 눈에는 완전히 똑같이 보여요. 그럼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도장 자국이 진짠지 가짠지 절대 확신할 수 없겠죠. 진짜만이 가진 특별한 표식이 없는 한 확실성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버린 강력한 논증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 독단주의자들이 아주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좋다. 당신들 말이 다 맞다고 치자. 우리가 아무것도 100% 확신할 수 없다면 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냐? 배고프면 밥 먹고 위험하면 피하고 이런 당연한 행동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회의주의가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당신들 논리대로라면 결국 모든 행동이 마비되는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죠. 눈앞에 빵이 있어도 저게 사실 독이 든 환각일지도 몰라 의심해야 하고 절벽 끝에 서 있어도 이게 진짜 위험한 건지 확신할 수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냐는 아주 강력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회의주의자들에게는 이 비판에 대한 아주 세련된 답변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피타논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럴듯함, 개연적인 것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 절대적인 확실성이 필요한 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인상, 그거면 충분하다. 눈앞에 빵이 영양가 있는 음식일 것이라는 인상은 그게 독이란 인상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럴듯하잖아요. 회의주의자는 바로 이 그럴듯함을 삶의 실용적인 지침으로 삼아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의주의자들은 이 그럴듯함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아
하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이 들어 있습니다. 회의주의적인 현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감정도 없는 돌멩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역시 세상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요. 독단주의자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문을 항상 열어둔다는 점이죠. 카르네아데스는 이 그럴듯함에 등급을 매기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1단계는 그냥 딱 봤을 때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인상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방에서 긴 밧줄을 보고 뱀인가? 하고 생각하는 건 2단계에 해당할 수 있죠. 2단계는 주변의 다른 정보들과 충돌하지 않는 인상입니다. 불을 켜보니 그게 꿈쩍도 안 하고 옆 사람도 저거 밧줄이네 라고 말한다면 뱀이라는 인상은 다른 정보들과 충돌하니까 설득력을 잃고 밧줄이라는 인상의 그럴듯함은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개연성인데요. 관련된 모든 상황을 아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도 여전히 그럴듯함을 유지하는 인상입니다. 마치 유능한 탐정이 사건 현장의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결론, 즉 범인을 지목하는 것과 같아요. 일성적인 결정은 1단계나 2단계로도 충분하지만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일수록 이 3단계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이건 회의주의가 행동 불능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신중하고 합리적인 탐구 과정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를 통해서 키케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회의주의가 단순히 의심하고 불확실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철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걸 궁극적인 지적 자유를 향한 아주 긍정적인 길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돼요. 독단주의자는 일단 하나의 교리를 내 것으로 정하면 어떤 반대 증거가 나와도 그걸 무조건 방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스승이나 학파의 권위에 꽁꽁 묶인 지적인 노예다 마찬가지죠. 반면에 회의주의자는 어떤 교리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의 모든 측면을 아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오직 눈앞의 증거와 이성만을 따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해서 저지르는 오류를 피하는 진짜 지적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키케로 자신의 이 말이야말로 아카데미아 학파가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지적인 자유, 즉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철학적 논쟁을 오늘 바로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이고 어떤 것이 그저 매우 그럴듯한 의견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은 과연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회의주의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지적인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바로 키케로의 아카데미카입니다. 이 책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그냥 오래된 고전이 아니라요. 우리는 도대체 뭘 확실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 그러니까 철학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온 이 질문을 정말 끝까지 파고드는 아주 치열한 지적 탐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건 정말 진짜다, 사실이다 라고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재미있는 상상이 아니에요. 바로 이 무서운 질문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고대 로마의 두 지성이 벌이는 불꽃 튀는 지적 대결, 그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논쟁의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회의주의라는 거센 폭풍 앞에서 지식이라는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사람들, 바로 독단론자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이 사람들한테 의심이라는 건요, 그냥 이게 맞을까? 하는 정도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우리가 쌓아올린 문명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아주 위험하고 파괴적인 힘으로 보는 거죠. 독단론자들의 핵심 주장은 정말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학자 안티오코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누쿨루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각을 부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동의를 없애버리면 삶에서 모든 행동이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바닥이 진짜 바닥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행동도 시작될 수 없다.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럼 이 독단론자들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봤을까요? 아주 단단한 논리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자, 첫 단계.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인상을 받습니다. 감각 정보 같은 거죠. 다음, 두 번째 단계. 우리의 이성이 판단을 내립니다. 이 인상 진짜네? 하고 동의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이 동의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아주 확고한 파악, 즉 인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확실한 인식을 발판 삼아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네 단계는 정말 절대적이에요. 이 사슬에서 고리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의미 있는 행동들은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논리의 사슬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파학적 인상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특별한 종류의 감각이에요.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명확해서 이건 절대로 거짓이나 환상일 수가 없다. 오직 실제하는 것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이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절대 위조가 불가능한 진품 보증서 같은 겁니다. 스토아파와 안티오코스에게는 이 파학적 인상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었고 자신들이 쌓아 올린 지식의 요새를 굳건히 받쳐주는 핵심 기둥이었던 셈입니다. 누클루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만약 이 확실성이 사라진다면 우리 세상이 얼마나 끔찍해질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지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할 거고 기억은 믿을 수 없게 될 거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모든 기술과 학문은 다 쓸모 없어질 거다. 심지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마저 그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아카데미아 회의주의자들은 그냥 좀 신중한 철학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인류 전체를 혼돈이라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아주 위험한 파괴자들이었던 겁니다. 그가 그리는 두 세계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한쪽, 독단론자의 세계를 보세요. 질서가 있고 감각을 믿을 수 있고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무엇보다 현실에 단단히 발딛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세계죠. 그런데 다른 한쪽, 회의주의자의 세계는요. 모든 판단력을 강탈당하고 감각마저 믿을 수 없게 돼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도 없이 길을 찾아 헤매는 키메르인의 어둠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쪽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고 다른 한쪽은 삶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짙은 안개 속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나 견고하고 완벽해 보였던 지식의 요새에 이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키케로 본인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이 요새를 벽돌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해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요. 바로 이 요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기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의 감각입니다. 키케로는 그야말로 반론의 폭풍을 몰아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꿈속에서 보는 것들, 술에 취했을 때 보이는 것들,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보는 환각들, 이거 다 가짜잖아요. 또 물에 담근 노는 왜 굽어 보이죠? 비둘기 목덜미의 그 오묘한 색깔은 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걸까요? 심지어 너무 똑같이 생긴 쌍둥이나 똑같이 생긴 달걀 두 개는 어떻게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팔다리가 잘려나갔는데도 그곳에서 고통을 느끼는 환상통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거고요? 마술사들의 속임수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모든 예시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믿음직한 증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완벽하게 속이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의 감각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적이 있다면 대체 어느 순간에 지금 내 감각은 100% 완벽하게 옳다고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지점이 독단론자들의 이론에 가하는 결정적인 한방입니다. 만약에 진짜 감각이랑 너무너무 똑같아서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가짜 감각이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것만이 진짜임을 보증한다는 그 특별한 파학적 인상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죠. 회의주의자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진짜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완벽하게 구분해줄 절대적인 표식,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최로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감각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독단론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무기, 바로
논리 그 자체 칼을 겨눕니다. 아주 교묘한 역설, 패러독스를 사용해서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는 이성조차도 때로는 우리를 어처구니 없는 결론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 유명한 더미의 역설입니다. 자, 미랄 한 톨. 이거 더미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두 톨은요? 그것도 아니죠. 자, 그럼 계속해서 한 톨씩 더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정확히 몇 번째 미랄을 더하는 순간 이게 더미가 되는 걸까요? 100개, 101개. 논리적으로는 그 명확한 경계선을 절대로 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더미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잖아요. 이 역설이 보여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개념들이 독단론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칼로 무자르듯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다는 것. 우리 이성 안에 근본적인 모호함이 있다는 걸 폭로하는 거죠. 자, 이렇게 확실성이라는 요새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키케로는 우리를 이 폐허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확실성이라는 낡은 지도 없이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항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좋아요. 절대적인 확실성은 없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나는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저 답잡한 독단론과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허무주의, 이 양극단 사이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제3의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개연적인 것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프로바빌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그럴듯하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는 시험해볼 만하다, 검증을 견뎌낼 수 있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연적인 것은 그냥 감으로 이럴 것 같아 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충분히 따져보고 검토해봤을 때 참처럼 보이고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인상,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카데미아 학파의 현자는 이 개연성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까요? 그 과정이 마치 아주 신중한 수사관이나 현명한 판사와 같아요. 자, 먼저 어떤 인상이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각도에서 아주 면밀히 조사하죠. 이거 명확한가? 다른 내 생각들과 충돌하지는 않나? 심리학은 일부러 그것에 반대되는 증거는 없는지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혹독한 검증을 통과하고 나서도 그 인상이 여전히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비로소 그 개연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내린 판단조차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둔다는 거죠. 이건 독단론자들의 묻지마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토하는 비판적인 과동인 겁니다. 철학자 카르네아데스의 이 말에 그 핵심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의견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알 것이며 세상에 확실하게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또한 알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아카데미아의 현자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의견을 가져요. 하지만 절대로 내가 아는 것이 절대 진리다라는 오만함은 갖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이 길고 긴 논쟁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키케로는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아카데미아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선물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건 어떤 정해진 답, 어떤 공식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지적인 자유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상태 그 자체입니다. 두 종류의 사상가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왼쪽의 독단론자는요, 뭐랄까, 교리라는 것에 묶인 도회 같아요. 자기가 정말로 믿던 안 믿던 자기 학파의 입장을 죽어라 방어해야만 하죠. 창시자의 권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오른쪽의 아카데미아 학자는요, 자유로운 탐구자입니다. 어떤 스승에게도 어떤 교리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의심할 자유, 모든 주장을 검토할 자유, 그리고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길을 따라갈 자유가 있죠. 그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대상은 오직 이성 그 자체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미리 정해진 진지를 지키는 군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이디어의 드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탐험가가 될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인 거죠. 티케로에게 이 지적인 자유는 회의주의의 단점이나 약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아카데미아 철학의 가장 위대한 장점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자유야말로 모든 지적인 발전과 진보를 이끌어내는 엔진이기 때문이죠.
탐구를 멈추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 어떤 권위의 족수에도 얽매이지 않는 유일한 철학. 이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카데미아 철학의 심장입니다. 이 말 속에 아카데미아 철학의 모든 정신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고 싶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그것을 찾아 헤맬 것이다. 나의 학파는 권위의 고개 숙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나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하라고 요구할 뿐이다. 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건 진리를 소유했다는 안락함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떠나는 영원한 여정, 그 과정 자체에 삶을 바치는 태도인 거죠. 결국 키케로의 아카데미아카는 우리에게 정답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며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초대장을 건네죠.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약점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자유롭고 깊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끌어안으라는 도전장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는 그 용기야말로 지혜의 진정한 시작점이 아닐까요?